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부담 없고 좀 재밌는 거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옆에 이렇게 쓰여 있죠. 대화 중 모르는 단어가 종종 들리는데 어디 물어보기도 조금 점점점.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단어들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실수록 또 영어를 잘 모르시면 모르실수록 그런 단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요, 한번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모르는 말들은 점점 늘어나서 10년 후가 되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대화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말들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참 많이 쓰이는 말들을 가볍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다음 장 보면요. 자, 여기 24개의 단어가 있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더치페이, 썸네일, 프라이버시, 엔지니어 니즈, 스튜디어스, 노마드, 멘토, 뭐 요런 것들이요.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매스컴까지 오는데요. 여기 천천히 한번 봐보시면 들어봤는데 이건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막 영어 외우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쭉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상식도 교양도 키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우리 오늘 처음 배워볼 말은요. 더치페이예요. 이 말은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한국에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더치페이 제가 옆에 영어로 써놨는데요. 더치는요, 그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를 가르쳐요. 네덜란드식의 페이, 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식으로 돈 내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되겠죠? 네, 네덜란드식의 돈 내는 방법은요, 각자 먹은 건 각자 계산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둘이 만나면 보통 둘이 아니고 뭐 여러 명 만나도 그 한 50세, 40세 넘어가시는 분들 계산할 때 보면요. 막 계산대에다가 카드 이걸로 해주세요. 저걸로 해주세요. 막 서로가 카드 이번엔 내가 살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20대 친구들은 만나면 자기가 먹은 거 그냥 반씩 냅니다. 자기가 먹은 거 그냥 뇌요. 그게 이제 문화가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 되겠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결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양, 네덜란드식의 돈 내는 방식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걸 우리가 더치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치페이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5명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n분의 1 하자고요. 그 n이 뭐냐면 number. 5명에서 먹었으면 5분의 1씩 내면 되고요. 10명에서 먹었으면요. 네, 10분의 1 내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 하거나 아니면 그걸 n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치페이는 그렇게 각자 내는 거고요. 제가 밑에다가 첫 데이트 더치페이 점점점 물음표 해놨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첫 데이트 할 때도 각자 내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해요. 저 때만 해도 이제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남자가 밥을 사면 여성분이 뭐 커피를 사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두 번째 배울 단어는요. 썸네일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썸네일을 매일매일 보고 계세요. 자, 우선 이 thumb이 뭐냐면 엄지를 가르쳐요. thumbs up 따봉하는 거예요. thumb이 엄지고요. 네일은요. 제가 지금 네일이 조금 길어 있는데 그 손톱을 뜻합니다. 그래서 엄지 손톱이 썸네일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느냐? 밑에 이제 뭔가 클릭하고 싶게 생긴 그림이 생겼죠? 있지요?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글씨가 나와 있어요. 그 그림들을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해요. 썸네일은 인터넷상에서 견본으로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것, 뭐 책 사려고 해도 그 책에 견본 이미지 같은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견본 이미지를 썸네일, 손톱처럼, 언니 손톱처럼 작은 거를 인터넷상에 놓고 누르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썸네일 이게 마치 한국말처럼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그 화면, 그림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부른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보면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그냥 영어식 표현을 따온 거예요. privacy라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팀장님이 있습니다. 회사의 팀장님은
공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업무를 보고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 예전에 팀장님들 많이 이랬거든요. 이 대리 주말에 데이트 잘했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에요. 물론 이제 저 때는 막 데이트가 어쨌고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런 사적인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일,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프라이버시 침해했다.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국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감시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을 나타낸다. 사생활이란 이야기보다 프라이버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엔지니어는요. 한국말로 하면 그냥 간단히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자동차에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뭐 탱크에도 그렇고요. 비행기에도 그렇고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엔진을 만지고 수리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까먹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엔지니어라고 해요. 제가 밑에 써놨죠. 기계 잘 만지는 사람도 엔지니어가 되겠고요. 아니면 전기 잘 만지는 사람도 전기 기술자 되겠지만 전기 엔지니어. 좀 엔지니어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죠. 뭐 삼성도 제조업하고요. 현대, LG 뭐 할 거 없이 다들 제조업합니다. 그죠? 그 제조업에서 연구 개발하시는 기술자분들 있죠? 공대 졸업해서 가면 우리 보통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걸 고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도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가장 밑에 보면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써놨어요. 뭐 홈페이지 만들고 또 뭐 인터넷에 있는 앱, 휴대폰에 있는 앱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라고 해서 엔지니어, 기술 가진 사람이다.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다음 장 보면요. 자, 다음 장에 need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어쨌든 뭐 영어에서 따온 표현이긴 하는데 한국에서 참 많이 쓰여요. need가 어떤 걸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제 s를 붙인 거예요. 어떤 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뭐 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세요? 물을 마시고 싶은 니즈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영어 유치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요. 이게 어떤 니즈를 반영한 걸까요?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뭐 고작해야 1명, 많이 나면 2명밖에 안 나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내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힘써서 키우고 싶은 그런 부모들의 니즈, 욕구를 영어 유치원 같은 게 막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즈라는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20대의 니즈. 뭡니까? 막 요즘 20대의 니즈는 열심히 운동해서 몸 가꿔서 사진 찍고 그죠? 맛집 찾아가고 또 인스타그램하고 요런 니즈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성의 니즈, 여성의 니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스튜어디스는요. 요거는 요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스튜어디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늘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스튜어디스를 스튜디어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장 아랫줄에 보면 제가 스튜디어스라고 하고 X자 표시해놨죠? 스튜디어스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바로 잡아주기도 좀 뭐하다니까요? 자존심 상할까봐.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보면 기장이 있죠. 운전하는 사람,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보통 파일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남성 승무원 있고 여성 승무원 있는데 그냥 승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영어식 표현을 하려면 남성은요. 스튜어드라고 해요. 스튜어드. 그 뒤에 스튜어를 다음에 디스라고 붙여주면 여성 승무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튜디어스인가요? 아니요. 스튜어디스예요. 스튜어디스.
this 요게 여성 승무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친절한 영어 교실 들어주시고 후기 남겨주신 분 사연 좀 읽고 다시 강의로 돌아갈게요.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남겨주셨고요. 96년도에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갔을 때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지만 배워야지만 하고 영어 울렁증도 심하고 영어 발음도 예외 규칙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는 영어 읽는 것조차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대요. 영어가 있으면 읽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신 거죠. 잘못 읽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내 나이 60살이 넘어서 우연히 친절한 대학 기초 영어를 만났고 이제 이 채널 말하는 거죠. 지금은 친절한 영어 교실에서 기초 영어 회화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차의 차종을 읽고 앞에 저 차 그랜저, 저 차 소나타 요거 읽으시고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상점들 앞을 지나갈 때는 영어 간판을 다음 장이요. 읽어보신답니다. 이 정도면 울렁증은 조금 가라앉았다고 느끼신답니다. 유튜브로 다른 많은 쌤들 봤지만 이지쌤이 이제 제일 기초부터 잘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면요. 영어를 제때 못 배우시거나 배우셨지만 쓸 일이 없으니까 다 까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30년 전이랑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 달라졌죠. 그죠? 해외여행도 예전에 못 가다가 요즘 해외여행도 너무 많이 나가시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영어 공부하려고 가면 다 포기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마저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친절한 영어 교실은 영어를 아예 안 배워보신 분들, 배운 지 오래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쉽게 필요한 거, 영어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강의하고요. 글씨가 엄청 커요.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거 책 엄청 큰 책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글씨 보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쑥쑥 넘어가면서 쉽게 강의 들으실 수 있고요. 밑에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친절한 영어 교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료 강의고요. 강의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니까 영어 공부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고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 노마드는 그냥 원래 영어로는 유목민을 뜻해요. 유목민 뭡니까? 몽골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랑 말이랑 양을 데리고 여기서 밥을 먹고 풀을 뜯고 풀 다 먹으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옮겨 다니는 그 유목민인데 요게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원래도 조금 이제 단어는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되어 버렸어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만들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든 제주도에서 일하든 캐나다에서 일하든 유럽에서 일하든 호주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고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얘기 나오면 저 사람들 여기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그 밑에 있는 멘토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이 멘토라는 단어도 나온 지는 한 20년 정도 전부터 좀 활발히 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멘토 그리고 멘티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제가 대학교 0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진짜 벌써 20년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다 돼 가는데요. 보통은 이제 선배를 멘토라고 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학교 생활 해보니까 이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가 들어오면 멘토랑 멘티의 관계로 묶이게 됩니다. 멘토는 뭔가 지도자 내지는 스승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멘토가 어떤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주고요. 멘티는 그 스승을 따라서 배우는 관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교회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도 있고요. 회사 가면 반드시 지정해주는 데가 많아요. 우리 예전에는 사수다, 부사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의 세련된 말이 멘토다, 멘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멘토라는 말은 점점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 사수, 부사수는 뭔가 군대에서 사선, 총을 쏘는 사선에서 사수,
부사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멘토, 멘티다 요걸 많이 쓸 것 같고요. 멘토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플라시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집니다. 가끔 제 친구들도 이렇게 하다가 야 그거 뭐였지? 약 먹으면 이게 뭐냐면 약을 여기로 이렇게 써놨죠? 가짜 약으로 병세가 호전되는 거예요. 이 플라시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시간만 되면 예를 들면 영어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픈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맨날 배가 아프다고 양호실에 와요. 처음에 선생님이 소화제도 줘보고 뭐 설사약도 줘보고 이것저것 변비약도 줘봤을 텐데 맨날 오니까 선생님이 이거 좀 심리적인 영향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비타민제를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타민제 먹으면 나아요. 배 아픈 게. 그죠?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효과로 병이 낫는 것.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배 아프면 어머니가 이제 배를 갖고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비벼줬었거든요. 예. 이 비벼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가 따뜻해지니까 나은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엄마 손은 약손하고 누가 이렇게 비벼주면 배가 안 아파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뭐 배가 아픈데 낫는 약을 신약을 개발해요. 그러면 이걸 100명 100명씩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하나는 그 약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간 약을 줘요. 그리고 하나는 그 약 성분이 들어간 걸 줍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은 사람의 예를 들면 70%가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 약 성분이 안 들어가고 비타민을 먹은 이 사람들도 30% 정도 효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신약을 개발할 때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들로 나눠서 효과가 정말로 있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이와 반대로 이거 약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진짜 효과 있는 약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건 반대로 이제 뭐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한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 라고 믿는 것.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을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 병을 낫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내가 관절염이 있어. 물론 이제 관절염이 마음 먹는다고 나아지진 않겠지만 나 이제 끝났어 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운동해서 나을 수 있어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나중에 이게 병세의 호전의 정도가 확률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낫는데요. 플라시보 효과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요.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마음이나 태도를 이야기해요. 마인드도 영어 단어죠. 마인드가 그냥 마음을 뜻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살다 보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울에 한번 빠진 사람이 커튼 다 쳐놓고 맨날 방 안에만 있으면 그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네, 점점 더 우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해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게 마음이고요. 컨트롤은요. 조정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조정해봐. 우울할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고 뒤에 보면서 날씨가 너무 좋죠? 햇빛 쨍한 데 가서 햇빛도 쐬고 그리고 샤워도 하고 그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인드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있어요. 이렇게 써놨죠. 과거에 충격이 지속된다. 사실은 이제 길어요. 이게 이제 말이 긴데 제가 이제 짧게 요약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과거의 충격.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어릴 때 뭐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다가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놀다가 이렇게 상을 여러 개를 쌓아놓는데 그 위에서 잡기놀이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잡기놀이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분명히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에 코피 묻은 휴지를 맞고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막 울고 있었대요.
울고 있었어요. 그래 누나가 야, 너 똑같은 말을 지금 한 10번째 해 라고 했을 때 정신이 딱 뛰어났는데 그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앞으로 꽝! 빵! 박았대요. 그래서 코피가 막 터졌는데 그 이후로 좀 이제 좀 많이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 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질 뻔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여러 번의 뭔가 과거의 그 충격적인 일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사건을 겪었다든지 그 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많이 외치시는 분들이 그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뭐 예를 들면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그 참전 용사분들이 막 자다가 막 꿈에서 막 번떡번떡 깨고 그죠? 과거에 막 그런 참혹한 장면을 봤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그때 좀 쓰인다. 그 밑에는요. qua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quality는 요거 그냥 영어예요. 영어에서는 quality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quality는요. 그냥 영어에서 들어온 거고 한국말로 하면 질 내지는 품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봤을 때 야, 이거 상품이 질이 어떨 땐 되게 조악하죠. 정말 안 좋고 어떨 땐 상품의 질이 되게 좋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되게 질이 좋아. 품질이 좋아. 자, 품질. 여러분, 품질이라는 말 들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어렸을 때는요. 품질이라는 말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제 또래 친구들은요. 품질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냥 다들 퀄리티라고 해요. 야, 거기 가게 갔는데 야, 거기 서비스가 퀄리티가 좋더라. 야, 거기 그 제품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질, 품질이 퀄리티가 좋다. 내부지는 나쁘다라고 많이 쓰이고요. 이 퀄리티는 점점 더 많이 쓰여서 아예 이제 우리는 품질 이런 건 진짜 국가기관에서 하는 뭐 서류 같은 데나 품질이라고 쓰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다 퀄리티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단어는요.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옛날 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처녀 히스테리다. 이게 뭐 성차별적인 단어가 아니라 저 어릴 때는 분명히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히스테리가 뭐냐면 어떤 신경증, 이상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좀 작은 일에도 좀 과하게 화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막 과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35살 여성인데 시집을 안 갔어요? 너무 당연합니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2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35인데 40살인데 시집을 안 간 여성이나 남성을 우리가 이제 노총각, 노처녀라고 했고 그분들은 진짜 멀쩡하지만 멀쩡하게 행동하지만 주변에서는 야 저기 노처녀라서 노총각이라서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라는 단어가 노처녀, 노총각에도 많이 쓰였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도 많이 쓰이죠. 뭐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막 되게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되게 일 잘하는 후배가 들어오면 회사에서 막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히스테리라고 하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 밑에 보면요. 아웃도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웃도어는 아셔야죠.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아웃도어가 옷 살 때 참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안 쓰는 뭐 노스페이스, K2, 콜롬비아 이런 브랜드들 다 뭐죠? 네, 아웃도어 브랜드예요. 흔히 얘기하면 이 아웃도어 옆에 영어 보실래요? 아웃은 바깥쪽이에요. door는요?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 바깥 어디예요? 네, 요 바깥쪽 밖에가 그냥 아웃도어예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야외, 밖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이제 그 브랜드들 옷 파는 데가 우리는 집 밖에서 입는 옷을 만들어 좀 느낌이 좀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아웃도어 용품, 아웃도어 의류 뭐 의류를 영어로 하면 웨어니까요. 아웃도어 웨어 아니면 밖에서 하는 활동들 아웃도어 활동이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다. 뭐 아웃도어 용품이다. 다 야외에서는 흔히 생각하는 그 등산복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반대말이 있겠죠. 문 안에서 하는 거. 인도어. 뭐 예를 들면 뭐 인도어에서 하는 운동들 실내 수영장, 뭐 실내 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하는 것들 인도어라고 해요.
밖에서 하는 건 아웃도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도어도 쉽죠. 우리 집 앞에서 삑삑삑삑 문 열게 만드는 거 도어락이라고 해요. 도어, 문이고요. 아웃, 바깥쪽이니까 밖에서 하는 거고요. 뭐 영어 너무 많이 쓰여요. 우리 일상에서. 그죠?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포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 얘기하면요. 캐주얼. 여러분 캐주얼은 어떻습니까? 캐주얼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캐주얼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이 포멀이라는 단어입니다. 캐주얼은 그냥 격식 차리지 않고 편하게 하는 걸 캐주얼이라고 해요. 제가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한다면 요거는 포멀한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티셔츠 쪼가리 걸치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건 캐주얼한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캐주얼하게 입고요. 어떤 사람은 포멀하게 입죠. 뭐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의 증권맨들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포멀하게 갖춰 입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선생님 회사에서 캐주얼 아까 말했던 우리 엔지니어 분들은 캐주얼하게 입는 경우들 참 많아요. 그죠? 회사가 점점 바뀌고 있고요. 이게 옷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미팅이라고 해요. 그죠? 일적으로 만날 때 미팅이라고 하는데 야 오늘은 그냥 그 미팅 그냥 캐주얼한 미팅이야.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 그거 포멀한 미팅이야는 높으신 분들 오셔서 갇혀 있고 회의록도 쓰고 그런 미팅들 포멀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멀이랑 캐주얼은 좀 다르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요것도 그냥 communication 영어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의사소통이 뭐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 정보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회사 같은 데 가면 이럽니다. 그 김대리, 그 친구랑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뭡니까? 나는 A를 A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 친구는 B나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극적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잘 되십니까?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죠. 저도 이제 어느덧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노력이 서로 많이 필요하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몇 년대 40년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죠? 부모와 아이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 간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클렌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제 8개 정도 남았고요. 남은 거 천천히 쭉쭉 나가볼게요. 클렌징은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화장하고 나서 여기 얼굴 뭘로 닦으세요?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닦죠. 화장이 이게 기름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씻으면 안 씻겨서 그 기름 닦아주는 걸로 닦아줘야 이렇게 착착 닦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도 막 예전에 제가 옛날에 그 카카오 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카카오톡 라이브에서 친절한 영어 교실 한번 판매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가면은 거기 선생님들이 화장해주세요. 그럼 전 조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집에서 지우려면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지워야 되게 신기해요. 지우면 막 닦여 나오죠. 이 cleansing 옆에 여러분 영어 보시면은요. C-L-E-A-N 하고 뒤에 S-I-N-G 붙어 있는데 C-L-E-A-N clean이라고 읽히는 단어가 깨끗이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걸 우리가 clean이에요. clean 깨끗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뒤에 그 이제 징 붙어서 이게 발음이 좀 바뀌면서 클렌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깨끗이 씻는 거 여러분 요새 세수할 때 비누로 씻으십니까? 비누 막 오이비누, 창포비누 이런 거 쓴 지 한 30년 지났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 남고생이었는데도 그때 이제 이렇게 팩에 담겨서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짜면은 나와가지고 세수하는 거 그거 우리 클렌징 폼이라고 해요. 폼이 뭐냐? 거품이에요. 얼굴 씻을 수 있는 거품, 클렌징 폼 되겠습니다. 클렌징 티슈는요.
요렇게 어떻게요? 요렇게 화장 지우는 거 클렌징 크림도 있고요. 그래서 클렌징은 어떤 걸 깨끗하게 닦는 것이다. 그 밑에는요.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이 포스트 하면 그 옛날 때 그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라고 했던 그 포스트 아침에 우유에다가 그 말아 먹는 거. 근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식 식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리얼을 아침에 우유에 말아서 먹는 게 몸에는 좀 많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그게 설탕이 안 들어가고 정말 통곡물로 만든 맛없는 시리얼은 몸에 좋을 수 있어도 거기 이제 설탕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설탕 딱 몸에 넣으면 혈당 수치 빡 올라가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몸 중에 피 중에 당이 확 올라간대요. 어쨌든 그 포스트는 다른 얘기고 이 포스트가 어떤 단어 보통 이제 앞에 붙어서 무엇 이후에라는 뜻으로 참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말인 짓은 뭐냐면 하여튼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모던하다 하면 뭐죠? 좀 현대식의 무엇이에요? 좀 현대적이고 세련된 걸 모던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예술 사조가 아니라 현대적인 것들을 모더니즘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다음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코로나 시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는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붙여요. 이 포스트가 무엇 이후구나. 요거는 자주 쓰이진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 너무 당연하게 쓰여요. 마치 표준어처럼요. 그죠? 그래서 봐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링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링크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링크가 원래는 영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링크. 왜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막 이런 거 보내주죠. 막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면 뭐가 싸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누르면 어떤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파란 색깔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제 이 영상 댓글란에도 밑으로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딱 보면 친절한 영어교실 누르면 친절한 영어교실로 이동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연결이고 뭐 연결되는 거고 다 떠나서 이 링크라는 말은 한국말로 대체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더 휴대폰을 많이 쓰고 컴퓨터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링크라는 말은 알아두고 계셔야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뭐예요? 거기 누르면 어디로? 이동된다는 거예요. 뭐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 지난번에 샀던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샀던 그 물컵 되게 좋은데 그거 한번 더 사게. 샀던 링크 좀 보내줘. 우리 친구들한테 저희는 진짜 많이 써요. 링크 좀 보내줘 하면 그 친구가 어떤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소 링크를 쫙 보내주면 파란 색깔로 뜨면 똑 누르면 링크 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링크라고 한다. 그 밑에 있는 프로모션은요. 요것도 사실은 영어예요. 이 프로모션이 어떤 영어로 쓰일 때는 어떤 내가 이제 승진하고 뭔가 내 위치가 올라가고 이럴 때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많이 쓰고 또 두 번째는 밑에 있죠. 판매 촉진이에요.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 갑니다. 딱 마트에 가면 요 만두가 있고 조 만두가 있어요. 근데 요 만두는 하나 사면 또 하나 살 수 있도록 만두가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1+1 행사. 영어로 프로모션 중인 거예요. 또 뭐 가면은 시식 코너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뭐 라면 한 입 드시고 가세요. 고추장, 스파게티 소스 막 이렇게 판촉 행사하죠. 그걸 우리는 다 프로모션이라고 하고요. 이 친절한 영어교실도 사실 종종 프로모션 합니다. 뭐 평생 수강권을 가끔 팔기도 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그런 것도 하려고 해요. 이 교재 싸게 판매하는 행사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학교 다니다 보면 수학 배우다 보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이 설명 좀 어려운 건데 그냥 들어만 두시고 흘려주셔도 돼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제가 수학에서 처음 배우면 이렇게 예를 들면
딱 있어요. 여기 인풋 값, 그러니까 들어가는 값을 어떤 값을 넣으면 삑삑삑삑삑삑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 값이 나와요.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1보다 1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10보다 작다. 그럼 내려오고. 아니면 우리 그런 것도 있죠. 뭐 저기 yes, no에서 나는 뭐 40세 이상이다. yes로 가세요. 난 남성이다. yes로 가세요. 뭐 나는 뭐 결혼을 했다. yes로 가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형식으로 어떤 입력값이 주어지면 어떤 숫자나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뾰뾰뾰뾰 과정을 거쳐서 딱 결과값이 나오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렇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알고리즘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써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써요. 이 유튜브가 신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친구랑 어떤 뭐 예를 들면 영어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좀 이따가 유튜브에 영어 관련된 영상이 떠요. 진짜 내가 말하는 걸 휴대폰으로 녹음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게 이 알고리즘이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축구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제일 좋은 축구 관련된 영상을 그 다음번 썸네일, 아까 배웠죠, 썸네일로 띄워줍니다.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되고요. 이 유튜브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네, 사람들이 유튜브를 오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튜브에서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 보면 광고 막 나오잖아요. 그 광고는 제가 넣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막 어떤 광고를 넣게 설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를 넣어요. 넣고 유튜브에서 그 광고 수익이 나오면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랑 유튜브가 나눠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유튜브가 45%를 가져가고요. 영상을 만든 사람이 55%를 가져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영상 열심히 올려서 100만 원이 생겼다. 유튜브에서 45만 원 가져가고 창작자한테 55만 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고 제일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그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사람에 최적화돼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유튜브가 막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후기 남겨주신 분들 보면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지쌤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께 다 띄워준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픽션이고요. 이 픽션은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픽션이에요. 팩트는 뭡니까? fact. 이것도 완전 영어인데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뉴스 보면 팩트 체크해 볼게요 라고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보죠. 그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픽션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뭐 소설 아니면 우리 이제 뭡니까? 희곡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해낸 이야기들이 픽션이라고 한다. 팩트의 반대가 픽션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장이 되겠고요. 첫 번째 단어는요, 블루 오션이 되겠습니다. 자, 블루는 파랑 색깔이고요. 오션은 바다예요. 파랑 색깔 바다. 그래서 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 어장이요. 원래 이 황금 어장이라는 게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가 만나는 중간 지점에서 황금 어장이 열린다. 물고기 던지면 물고기 워낙 많이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황금 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이 블루오션은 그냥 사업만 하면 너무 잘 되는 시장, 경쟁이 적은 시장이고, 이 블루오션도 사실 뭐 거의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개념이 나온 게. 이 블루오션을 쓴 교수님은 엄청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저 한창 대학생 때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블루오션과 관련된 것도 많이 배웠었는데 어쨌든 이 뭐 경쟁이 적고 정말 좋은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건 레드오션이에요. 뭔가 핏빛 바다처럼 경쟁이 막 치열한 시장.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사실 그렇게 뭐 제가 비즈니스 일가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이제 특히나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저렇게 진짜 장사를 막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학과 가면 배우는 게 이제 일단 시장을 나눠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장사할지를 정해라.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여성 아니면 나이가 몇 세 이상 이렇게
시장을 나눈 다음에 경쟁이 치열한지 안 치열한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치킨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치킨집이 벌써 15개가 있어요. 아, 내가 16번째 치킨집이 됐을 때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길 건너편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또 열면 아, 이게 될까? 그죠?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어디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정도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블루오션으로 갈 거냐, 경쟁이 적은 곳을 갈 거냐, 아니면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갈 거냐. 그죠?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는 이거 레드오션일까요? 블루오션일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거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4년이 좀 넘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저 시작할 때 또 이미 야 그거 레드오션이야. 그거 너무 사람들 경쟁 치열해서 그거 되겠어 했었는데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재밌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만들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요. 마지막에 있는 단어 매스컴은요. 그냥 매스컴 언론 매체, 대중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매스컴이라는 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뭐였습니까? 의사소통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은 보통 이제 1대1로 하거나 학교에서 어릴 때 학교에서는 의사소통을 1대 다로 했죠. 선생님 한 명이 한 분이 말씀하시고 애들은 듣기만 했죠. 그거보다 더 이 매스라는 단어가 엄청 거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생각이나 어떤 걸 전달합니다. 우리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TV, 케이블 TV. 저 어릴 때는 우리 이제 어릴 때 사실 KBS, MBC, EBS만 있었어요. 그 SBS가 개국한 지 얼마 안 됐던 것도 저 아주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90년대 초반? 뭐 이런 게 생겼다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겠죠. 그렇게 이제 SBS, KBS, MBC 공중파 지상 3사가 뭐 모든 시장을 장악했죠. 그래서 막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 하면 막 시청률 50% 넘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방영할 때 안 보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5천만 국민한테 매스 엄청나게 세계의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그게 TV, 신문, 잡지, 영화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생기면서 뭔가 좀 쌍방향 사람들이 댓글도 남길 수 있고요. 보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1년이 지나도 보고 할 수 있는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스컴이라고 얘기한다. 매스컴에서 그렇게 보도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구시대적인 TV, 신문, 잡지, 영화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너무 열심히 달렸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이거 이렇게 24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할 말이 많지. 이게 한 단어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단어의 배경이라든지 파생되는 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이 사실 우리가 영어 수업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외래어 수업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의 배경이나 무슨 뜻인지 요걸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시간이 진짜 쌓이면 여러분이 훨씬 더 유식해지시고 교양인이 되실 수 있고요. 그냥 몰라 라고 하시면 점점 한국말을 사람들이 쓰는데 정말 외국어 쓰는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즐겁고 재미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